예,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원은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인류와 바다의 공존, 멀티모달 수중동식 표준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그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그 인류와 바다의 공존, 여기에서 수중통신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둘째는 수중통신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시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무엇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그러니까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죠? 더워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폭우와 가뭄. 한번 비가 내리면은 하늘의 뚜껑이 열렸죠. 그리고 가뭄이 들면은 대지가 쫙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폭우와 가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거의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 먹거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빙하가 녹음으로써 몇몇 섬나라는 잠기고 해안 저지대는 물에 침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저희의 어떤 영토, 토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구의 이게 땅, 대지는 지구 표면적의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가 바다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바다를 슬쩍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인류가. 반면에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 진일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주인이 올라가서 어, 어, 그, 그 실제로 지금 달 탐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화성에다가 지구 정착촌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 발사체가 발사대를 떠나서 우주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 발사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2, 3주 전에 여러분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다 탐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중통신이라는 통신 인프라가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데 수중이라는 바다 속에 하는 이 환경이 통신에 있어서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즉 풀어야 될 기술적 난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빨리 극복을 하고 널리 전파를 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가 기본입니다. 기술 표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촉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실제 수중통신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표준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곁들여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다 탐사가 우주 탐사에 비해서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째는 바닷속의 속성입니다. 심해는 아주 막대한 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압을 견디면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어떤 허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기술뿐만 아니라 소재에 대한 어떤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심해에는 빛이 없습니다.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장비와 장비 사이에 아주 긴밀한 통신을 요하게 되죠. 그런데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감소가 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통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투자를 받아야 펀딩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펀딩이 우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천문대가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130억 광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그 인류가 화성에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양 탐사는 우주 탐사 대비 수백 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관심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전에 미소 간의 어떤 무기 전쟁도 있었고, 그 우주 탐사는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바다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반면에 기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도전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대한 수압을 견뎌야 되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술적인 진일보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바닷속에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희귀한, 희소한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인류 생존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바로 기후변화에 기인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류의 변화, 온도의 변화, 염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수중에서의 무인 탐사선, 수중 드론, 수중 로봇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도전적인 문제나 앞으로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중사물 인터넷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수중사물 인터넷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센서, 그 센싱 디바이스, 센서, 그러니까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체, 이동체로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응용 도메인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 응용 도메인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해양 자원 탐사, 그다음에 생태계 모니터, 과학 연구, 그다음에 산업계 중심의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들. 근데 먼저 해양 자원 탐사, 탐사 및 개발 영역은 기본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려주는, 그래서 그 센서가 아니라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모니터를 한다. 그 생태계, 바다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는 실시간의 통신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수중 분야의 한 예로, 만약에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구조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구조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확보된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상 데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대용량입니다.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시간 고속통신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해양에 관련된 응용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시간 통신이 필요하다, 고속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원격 조종 잠수정, 무인 로봇들을 통해서 좀 더 진화된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응용 도메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비트를 어떻게 통신해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매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쿠스틱, 음향, 광, 앞틱, 그다음에 RF 그 자기장, 그 MI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그 매체가 공통적으로 수중에서는 신호 감쇄에 의해서 통신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에너지 흡수가 크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한 20k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RF나 광 같은 경우에는 수미터에서 100m, 많아야 100m 이 정도 레인지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멀리 가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K에서 20kbps 정도의 속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광학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같은 경우에는 수메가에서 1기가 정도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1기가라고 하는 것은 청수, 굉장히 맑은 물에 아주 안정된, 퍼펙트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어떤 그런 거리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한 수메가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매체들이 그 간섭 요인에 굉장히 민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연소음, 그다음에 광 같은 경우는 탁도, 물의 탁도, 그다음에 RF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그 전파의 간섭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앞에 응용 도메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어느 단일 매체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매체를 가지고 수중 통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중 통신의 기술을 시장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면은 지금 기술적 판도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저속 통신에서 실시간 고속 통신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쿠스틱, 음향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시장이. 근데 RF하고 옵티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수중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은 반면에 데이터 레이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얘는 거의 원업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점까지 출발점에서 목적점까지 한 단계로 이렇게 한 구간으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RF나 옵틱 같은 경우는 레인지가 짧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료에서 RF와 옵틱을 더하면 어쿠스틱보다 크거든요. 사이즈가 크거든요. 결국 트렌드는 네트워크 베이스의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통신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수중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해양동물이 사용하고 있는 대역하고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통신이 1K에서 100K 사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경골어류, 돌고래, 고래, 물개 얘들의 주파수하고 중첩됩니다. 요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매체를 가지고 그 수중 해양의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만족할 수 없으니 이거를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매체를 전부 묶어서 쓰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 각 매체의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은 데이터는 작지만 멀리 가니 처음에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때 컨트롤 데이터, 초기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관리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고속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옵틱이나 RF 베이스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묶어서 쓰면은 물론 비용적인 가성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중에서는 통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다가 어느 한 매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용량의 데이터, 옵틱으로 그 전송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옵틱은 직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 그래서 물고기 떼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블러킹이 되죠. 이럴 때 그 데이터를 전부 실을 수는 없겠지만은 뭔가 레졸루션을 바꾼다든가 그 좀 더 다른 방편의 어떤 그 데이터의 클래스를 좀 구분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중에 무인 잠수정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해상에 뭔가 사고가 나서 얘가 그 상황을 빨리 포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쿠스틱으로 이 잠수정에 위치 정보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가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해당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수중에는 아직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고정된 통신 인프라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려진 이 네트워크는 템포럴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그 커머셜한 같은 제품들을 그 예시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의 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군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얀색은 어쿠스틱을 얘기하는 거고 검정색은 옵틱입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어쿠스틱과 옵틱이 다 거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연도별로 보면은 검정색 옵틱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쿠스틱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 어쿠스틱으로 시작을 해서 옵틱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흐름이 지금 멀티모달 그 통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멀티모달 모뎀이 만들어졌습니다. 23년에. 그리고 W센스라고 이태리에 있는 회사에서 어쿠스틱이지만 수중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쓰겠다. 그러니까 수중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 후지츠에서 해양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제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를 버추얼 월드에 그대로 복제를 시켜서 버추얼 월드에서 피지컬이 어떤 제조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해양에 굉장히 아직은 원활하게 저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해양의 어떤 상황을 센서와 중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디지털 트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수중통신 관련돼서 기술도 바뀌고 있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고 표준적인 측면에서 표준 리더십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최초의 수중통신 기술이 야누스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개발된 최초의 수중통신 기술입니다. 나토가 표준단체가 아니죠. 나토 산에 어떤 사무국이 있습니다. 표준 사무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든 것입니다. 주파수 어쿠스틱에 11.5kHz를 사용하고 전송속도 80bps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56비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파수 변조는 프리퀀시 허핑을 해요. 그다음에 그 바이너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고 해가지고 0과 1을 주파수를 달리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나토에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나토 회원국끼리 군사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잠수정, 저 기술들이 전부 달라요.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같이 통신을 합동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정해서 이것만이라도 서로 주고받자. 즉 데이터를 길게 보낼 수 없으니 투수하고 캐처 사이에, 포수 사이에
그 사인을 주고받듯이 그런 그 암호를 정한 것이죠.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암호 신호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끔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산업적으로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야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걸 통해서 수중에서 그 인터랙션이 가능해졌다. 그 상호 동작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센서를 통해서 수중에 있는 군사 훈련용 센서, 그다음에 부표 이런 것들을 잠수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수중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효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한 상호 운영성을 확보를 하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공적 표준, 그러니까 수중통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표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체입니다. ISO, IEC, JTC1의 SC41. 그래서 S41 같은 경우에는 IoT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워킹그룹 7에서 해양 IoT, 그다음에 수중 IoT의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워킹그룹 7에서 만들어진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표준은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음향, 어쿠스틱 기반의 그 센서 네트워크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0140. 그래서 이게 시리즈 표준으로 파트 1, 2, 3, 4가 만들어져 있는데 파트 1은 리콰이먼트, 2는 아키텍처, 3은 인터페이스, 4는 그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래서 음향 그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멀티모달 수중 통신 기술의 리콰이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중에 갑자기 표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수중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수중 노이즈가 있습니다. 선박 소음, 선박이 큰 선박, 물류를 싣고 다니는 그런 선박이 지나갈 때 그 소음. 그다음에 탐사를 하기 위한 액티브 소나, 음향이죠. 그다음에 여기 해양에서 뭔가 이렇게 건설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소음, 지진 탐사, 뭐 이런 소음들이 해양 동물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가 어떤 위해냐면 이런 소음들에 의해서 해양 동물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방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동물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달아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청력 손상, 고막이 터지고 이런 일이 비근하답니다. 비일비재하다. 특히 의사소통 방해에는 해양 동물의 짝짓기에 영향을 준대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수중통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외부 이해 관계자들, 즉 환경 보호를 지지하는 단체, 그다음에 그 운동가들이 실제로 JTC1 표준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다수가 통신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고래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편단심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향통신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ISO 전략의 비전 2030에 보면은 지구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 기술 영향을 주는 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런 기술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술은. 가급적이면 피해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요지가 그 비전 2030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30177 얘는 수중의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표준 진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반대 의견, 반대 이론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그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 안에 표준을 끝내지 못하면 표준은 드랍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0183, 30185 얘는 표준이 진행되는 도중에 드랍이 됐어요. 30183은 그 수중 어코스틱 센서 네트워크의 인터오퍼러빌리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건데 어코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어코스틱이고요. 그다음에 그 185 같은 경우는 IP 버전 6 베이스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그 어코스틱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한 표준인데 이것 또한 그 음향통신 어코스틱을 쓴다라고 하는 기술적 허들에 막혀가지고 드랍이 됐습니다. 그리고 SC41의 조인트 워킹그룹 32가 신설이 됐어요. 이 단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중의 어코스틱 시그널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얘들이 환경이나 그다음에 에컬로지컬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위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실제 그 11월에 SE41 플래너리 그 미팅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빨간 줄 써 있는데 보면은 30183과 30185를 이 과제를 철회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코 프렌들리 리ኳ이먼트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뉴 워킹 아이템 프로젝트가 for IS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국제 표준으로 새로운 과제가 표준 과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멀티모달 언더워터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근데 그 승인을 할 때 고려됐던 점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에컬로지컬 임팩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드래프트도 제가 만들어서 좀 제안을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만들어지고 과제가 드랍되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수중에서는. 근데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닷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난제들을 잘 감안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잘 해결이 되면은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해상 도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거주지로서 해상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오션익스 프로젝트라고 유엔 산하에 유엔 해비텟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거주지에 대한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여기와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부유 떠 있는 도시 프로젝트에 지금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는데 2030년까지 프로토타입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모듈형 플랫폼, 그러니까 모듈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모듈을 덧대 놓으면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 안에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사용하고 이 안에서 식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확립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앞에 프로토타입 도시가 2030년에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에 만드는 겁니다.
그 오션익스 부산이라고 부산 앞바다에다가 2030년 원경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에 300명이 들어가고 최대 1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저도시. 인간이 장기간 해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해저도시입니다. 우주에는 우주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저에는 해저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듈화 지속 가능성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현재는 28일 동안 연구자가 안전하게 해양 생활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은 해양과학, 자원탐사, 환경보호 등등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모듈화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또 개인 공간, 또 여럿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 공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중 해저 거주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이게 200m 깊이의 대륙붕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대륙붕에 도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해저 태아를 탄생을 시키는 거를 비전으로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저가 됐건 해상이 됐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건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중심으로 거주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프라를 깔죠. 상하수도, 통신, 그리고 그 거주지역에는 집을, 그다음에 그 상업지역에는 빌딩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인류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해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길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길을 내면은 통신에 가로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LED를 쓰면은 LED가 빛도 내는 반면에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비저블, 가시광 통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걔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해요. 즉 이런 그 조명을 통해서 외부하고의 어떤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길들이 이어져 있으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이 안에서 모빌리티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콘텐츠를 심어주면은 새로운 인류의 어떤 새로운 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달리 보면은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바다입니다. 그 제일 먼저 이 안에 길을 내야 되겠죠. 구획을 하죠. 그러면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게 단순 조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신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를 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실어주면은 콘텐츠를 즐기면서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수중의 물길을 좀 다른 각도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 여기 물길입니다. 사람이 보행을 하고 있죠.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공간에서 그 콘텐츠를 즐기고 있죠. 그런데 LED라고 하는 것은 색깔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 색깔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다른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주파수 대역, 다른 그 불빛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 해저와 우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의 우주인들이 처음에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 그 우주 보행 연습을
바닷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 우주인들의 새로운 슈트가 만들어지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닷속의 환경을 기술적으로 진화를 시키면 새로운 우주를 즐길 수 있는, 우주를 그 느낄 수 있는 이런 생활 공간, 새로운 문화 공간, 기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류와 바다의 공존을 위한 멀티모달 수중통신의 중요성, 수중통신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 필요성, 수중통신 기술 역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표준화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결국 멀티모달 수중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